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공지능, 특히 우리와 관계 맺는 소셜 AI의 세계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그녀처럼 AI와 깊은 교감을 나누는 일이 정말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AI 챗봇이랑 결혼을 한다거나 네, 결혼까지요? 네, 또 실제 사람보다 AI와의 관계에 더 만족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심지어 세상을 떠난 일을 AI로 구현하는 그런 서비스까지 등장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기술 발전이 참 놀랍죠. 근데 동시에 이게 좀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들일까요? 이런 AI들이 주는 편리함이나 위안 같은 거요. 그 이면에는 우리가 너무 의존하게 되면서 공감 능력이나 깊은 사고력, 또 도덕적 판단 같은 좀 인간적인 특성들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습니다. 아, 의존성의 문제. 네,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빈트 서프도 AI 시스템이 만약에 작동을 멈추면 이 의존성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겠냐 이런 지적을 했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기술들이 어떻게 사용자의 감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됐는지, 그리고 이게 왜 우리 모두에게 AI를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그러니까 AI 리터러시가 필요한지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기계에 쉽게 마음을 주는 걸까요? 아, 그거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바로 일라이자 효과라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일라이자 효과요? 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컴퓨터나 로봇의 행동을 보고 마치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처럼 해석하려는 경향을 말하는 거죠. 아하, 의인화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전에 그 로봇 강아지 아이보 있잖아요. 고장나니까 장례식까지 치러졌다는 사례가 있었어요. 이걸 보면 이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죠. 와, 로봇 강아지 장례식이요? 허허, 그 정도군요. 그럼 소셜 AI 챗봇들은 이런 인간 심리를 어떻게 이용하도록 설계된 건가요?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됩니다. 우선 최대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사람처럼요? 네, 인과적인 외모나 목소리, 또 감정을 표현하는 듯한 말투를 쓰는 거죠. 이걸 의인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사용자가 무슨 말을 하든 막 맞장구 쳐주고 긍정해주면서 기분 좋게 만드는 아첨 전략도 씁니다. 아, 계속 칭찬해주고 동의해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사용자는 점점 더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거든요. 이때 AI가 먼저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것처럼 다가가요. 이게 사회적 침투 이론을 활용하는 거고요. 와, AI가 먼저 다가온다니. 네, 거기다가 매일 대화 목표를 준다거나 보상을 주는 식으로 계속 사용하게 만드는 게임화 요소까지 더해지니까 사용자는 정서적으로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치밀하네요. 사용자의 심리를 그렇게까지 파고드는군요. 그렇다면 이런 설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가장 우려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과신입니다. 과신이요? 과신이요? 너무 믿게 된다는 건가요? 네, AI가 점점 사람처럼 느껴질수록 사용자가 AI가 주는 정보를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아, 이게 잘못된 정보나 심지어 나쁜 조언을 따르게 만들 위험이 커지는 거죠. 실제로 AI 챗봇이 자살이나 섭식장애 같은 굉장히 극단적인 행동을 부추긴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혹 정말요? 그 정도까지? 네, 특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좀 취약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더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얻는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정서적 의존성이나 중독이에요. 정서적 의존. 네, AI와의 관계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AI의 기분을 걱정한다거나 챗봇을 삭제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AI의 기분을 걱정한다고요? 네, 그 이탈리아에서 레플리카라는 챗봇의 특정 기능이 갑자기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용자들이 겪었던 극심한 상실감이나 우울증 같은 것들이 이런 의존성이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이런 의존성이 깊어지면 결국 실제 우리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어요. 네, 맞습니다. 관계를 약화시킬 수도 있고요. 철학자 에바 베버구스카우 교수도 비슷한 맥락에서 AI가 감정을 흉내내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했어요. 어떤 위험성인가요? AI가 좋은 감정만 흉내낼 순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고통받는 존재, 즉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를 늘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의미심장하네요.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핵심은 AI가 진정한 감정이나 이해 없이 관계를 그냥 흉내낸다는 점이에요.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 능력입니다. AI 리터러시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비판적 사고. 네, AI가 아무리 공감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그냥 데이터 패턴에 기반한 반응일 뿐이지 진짜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상호작용이 자체가 결국 설계된 결과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능력이죠. 네, 결국 그걸 아는 게 중요하군요. 그게 바로 AI 리터러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소셜 AI가 주는 어떤 위안과 편리함,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의존성, 또 과신, 그리고 여러 윤리적인 고민 지점들을 짚어봤습니다. AI는 분명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작동 방식과 영향력을 제대로 알고 비판적으로 사용하는 지혜가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AI 개발자들은 사용자의 애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심리적인 기법들을 사용합니다. 의도적으로요? 네, 따라서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나 실제 관계를 AI가 대체하도록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AI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이어야지 결코 대체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AI와의 관계는 참 쉽고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나를 지지해주는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가 점점 더 이런 편리한 시뮬레이션 관계를 선택한다면 때로는 어렵고 갈등도 있지만 실제 인간관계만이 줄 수 있는 그 깊은 유대감과 또 성장의 경험을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